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제248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익숙하신 이병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된 SBS 이주상 기자입니다.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제 옆에는 능숙한 SBS 문화전문 기자 김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수현입니다. 저도 별로 능숙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커튼콜 248회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문화예술계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오셨었는데 오늘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전직 공무원이셨다가 지금은 작가로 전업하신 새로운 신진 작가분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네. 문체부에서 10년 동안 출판 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서기관, 아주 높은 직책인데 서기관에 승진하시자마자 그만두고 나와서 이 책 나라를 위해서 막 일한다는 거짓말, 이 책을 내셨는데요. 노한동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한동 작가입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쓴 노한동 작가라고 합니다. 책 쓰기 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판, 체육, 저작권 정책 업무를 담당했었고 사무관으로 입직을 해서 서기관으로 이제 승진하자마자 그만두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행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으로 가서 열심히 진짜 이렇게 앵이 치면 이제 10년 세워서 이제 서기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서기관 사실 공무원들 행시 출신 공무원들의 꿈, 아까 더 높은 꿈은 아니지만 바로 임박한 꿈인데 네. 달자마자 그만두신 무슨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기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 10년간 일하면서 쌓였던 어떤 무력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한테 스며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책에는 이제 필경사 바틀비를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그 바틀비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이제 두려움이 들어서 사실은 그만두게 되었고, 근데 이 두려움이 저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201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사실 공무원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공시족들 많이 나오고. 네. 네.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사실은 그만두지 못해 다들 안달이 나 있는 상태고 언론에서는 탈주 현상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많이 쓰시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저는 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걸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우가 낮다. 그러니까 돈이 적어서 그렇다 혹은 이제 세종시로 보내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좀 단편적으로 인식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아주 뼛속 깊이 그 스며드는 무력감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그 공직사회의 공기를 르포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드는 궁금한 점이 이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언제쯤 하셨는지, 공무원을 하시는 동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단 그만두고 나서 뭘 할까 하다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공무원을 할 때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만둘 때 그만두면서 내가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우리 사회의 경험이자 이걸 하나의 의제로 올리고 싶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작가적인 욕구가 생겼고 그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원고를 몇 달간 써서 투고하고 그래서 이제 투고 끝에 나온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브런치에 보니까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셨고 그때 이미 약간 초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죠? 제가 초고를 쓰고 이제 그 출판사에 보냈는데 한 달 동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왔는데 이제 잘 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출판사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답을 받으니까 아예 뭐 어쩔 수 없다. 이거 한번 그 브런치에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는데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제가 투고한 거를 이제 잘 봐주신 이제 우리 사이드웨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같이 보완 작업을 해서 출간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책 뭐 이제 내용이 상당히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좀 충격적인 내용들도 많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상당히 파격적인 제목. 맞아요. 그 제목은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사실 제목 자체는 저 출판사에서 제안하신 제목이고요. 그렇구나. 근데 네. 이제 당연히 저도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나왔고. 네. 근데 우리 공직사회가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어떤 거대한 이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걸 이제 항상 밖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네. 우리가 거기에 충실하고 있을까? 이런 어떤 이중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네. 제목이 적절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브런치에 거기는 사무관은 이름이 없다였나요? 예, 거기 맞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제목은. 예. 네. 그거는 그러면 서기관으로 하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 네. 뭐 제 거의 10년이 네. 다 사무관이니까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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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그런 어떤 좀 개인적인 면이 좀 더 드러난 그런 네. 제목이었는데 조금 더 사회적인 면이 드러난 제목으로 변모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그냥 확 와닿아요. 그리고 부제가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가 앞부분에 좀 나오잖아요. 한강 원래 네. 출판 지원 담당을 하셨으니까. 네. 원래 또 책을 좋아하셨다고. 예. 네. 그 결과적이지만 또 면피를 하신 거잖아요. 군대를 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가 사실 정치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아주 중요한 그 우리 공직사회에서 계기가 되는 문제였었던 거거든요. 이거 블랙리스트가.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를 가서 이제 이 문제를 깨달았는데 이게 제가 그냥 군대를 좀 늦게 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군대를 이미 갔다 와서 이제 시험을 붙은 상황이면 이제 꼼짝없이 어떤 그 지시를 받았을 거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거부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초임 사무관이지 거기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모르지 사실은 무섭지 네. 이러니까 이거 그때부터는 상당히 감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의.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반드시 블랙리스트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사실 국장급 이하 실무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면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생각들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일명에 이제 약간 면피를 위한 방법으로 뭐 이거는 국수원 뭐 이런 거, 과수원. 네, 과수원, 네. 그러니까 과장이 수정을 한번 지시했다. 네. 국장이 명확하게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거다. 네. 이거를 밝히려고 파일명에 그거를 넣는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이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네. 약간 위에서 지시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네. 이제 뭔가를 실행한 사람은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실행을 네. 했다라는 것은 사실 기한자로서 명백히 남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나의 의사가 아니었고 나의 이제 최초의 생각은 이것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남겨두려는 그런 행태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보호적 행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러면 국수원, 과수원 이런 거를 많이 그렇게 쓰나요? 뭐 다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녹음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수첩에 누가 며칠에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이고, 특히나 좀 중요한 정책을 사실 네. 담당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고. 원전 네. 얘기도 그때 잠깐 하셨죠? 예. 특히 그게 나중에 가서는 네. 결국에 이제 법적 문제가 책임의 될 수 공방으로 있는. 될 수 네.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런 파일명을 쓰셨던 적도 있으세요? 일하면서? 뭐 저는 뭐 그래도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네. 해서 네. 예, 저도 뭐 나름대로는 그냥 수첩에도 많이 적어놓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거대한 면피의 세계다. 뭐. 또 그 네. 면피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위원회를 만드는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위원회 그게 면피뿐만 아니라 책임 회피, 면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면피를 가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쪽으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게 네. 이제 정책의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것인데 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의사결정의 어떤
타임 자체를 늦출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것으로 가름해 버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료의 기술이다. 이것과 이제 세트로 연구 영역 같은 것들도 그런 그 기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그 무능한 태도들이 네.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럴까 하지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충분히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영리한 거지만 저는 이게 영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저도 이제 이 중앙부처 이렇게 출입하다 보면 느끼는 게 위원회를 만들 때 자기 뜻대로 만들잖아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쵸. 사람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영악하게 그러니까 자기 면피를 하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로 약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맞는 말씀이시고 이 위원회가 그리고 우리가 법정위원회, 그러니까 법이나 어떤 그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기반하고 있는 그 위원회들은 사실은 관리가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임의적으로 만든 위원회는 제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몇 천 개가 있는지 네. 몇만 개가 있는지 누구도 네.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위원회가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문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때 제가 온라인 공연을 되게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발빠르게 뭐 온라인 공연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봤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온라인 공연의 음악 저작권료의 기준을 마련한 과정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도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온라인 공연하고 나서도 저작권료 기준이 없어서 한동안 그걸 정산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과정도 그런 연구 용역과 뭐 위원회와 이런 걸로 이렇게 질질 끌었다는 건데 왜 그렇게 빨리 못하고 그렇게 되나요? 그것도 면피. 그 당시 상황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때 이제 우리 문체부가 사실은 OTT사들한테 행정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음악 저작 OTT에 삽입되는 음악의 가격은 이만큼 받아야 됩니다라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OTT가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너무 높다 이러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좀 나름의 충격이 있었던 것은 사업자가 이 소송을 건 거는 사실 최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 협회와 같이 이 돈을 받는 권리자들이 소송을 건 경우는 많아서 이쪽으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근육이 좀 쌓여 있는데. 사업자가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경우는 조금 굉장히 처음이었고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소송 이후에 음악 저작권료를 정해야 되는 주요한 사항이 바로 요 온라인 콘서트에 관한 사항이었고 이걸 너무 우리가 빨리 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또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아직 이게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그래서 약간은 어떤 시간들을 지체하는 그런 형식들이 있었던 것이고 제가 이제 그걸 담당했던 마지막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다면서요. 우리 어떻게 순환보직이 1년, 2년에 바뀌니까 그게 2년이면은 앞에 중간 뒤에가 이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관 3명 바뀐 것이고 제가 마지막에 담당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의리인 줄 알았던 사업자가 우리한테 되도록 여기서부터 이제 뜨고 더군다나 해외 사업자 이게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 세게 들어올 테니까.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우려했던 게 그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검정고무신이나 뭐 구름빵에서처럼 저작권 요 문제 이거를 법을 바꾸지 않고 하려고 하는 문제들도 같이 그 법을 바꾸면 사업자들로부터 뭔가 반발이 생길까봐 그렇게 하는 거였었겠죠. 저작권법을 굳이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창작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창작자가 아닌 저작권을 사용하는 사람, 그 저작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편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체부는.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창작자보다는 사업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굴러가는 네. 구석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네. 구성이라든지 적용되는 현실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창작자 편을 들어줄 사람, 그러니까 정부에서 편 들어줄 사람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업자 편 들어줄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산업부도 네. 있고 방통위도 있고 중기부도 네.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 문화체육관광부라도 창작자를 위한 보호 대책 위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그런 구름빵 사건이라든지 검정고무신 사건을 거치면서 법률지원센터 이런 것들 만들고 단기간에 어떤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은 주지만 실제 문제 해결은 네. 되지 않는 그런 걸로 시간이 약간 지나고 실효적인 어떤 구제 수단이나 제어 수단이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네. 이것에 관한 견해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저작권법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창작자한테 너무 불리하다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도 저는 많이 알고 있고 네. 반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창작자 보호가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최소한 거짓말이 숨어 있다. 네, 그 점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실 그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의 진정성을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정책의 진정성.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연결되는 맥락인데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또 이제 어디서 보여지나 하면 그 건배사 우문현답. 네네네. 근데 문제는 현장에 있다면 현장에 안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답이 있다. 네, 네, 네. 의문현답. 현장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사실 현장이라는 게 창작자인 거고 네.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그 말은 우문현답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는 그런 거는 공무원들의 뭐 일단 공직자들의 자기들의 어떤 뭐 자부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현장에 가지 않는 근본적인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장에 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조직에서 현장에 많이 가시는 분들은 장차관님들, 아, 그죠. 그 현장은 좀 다른 현장. 그죠. 다른 찍는 현장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진용 현장. 네. 고위공무원분들 네. 이제 딱딱 짜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본이 있고 그쵸. 하실 말씀 서로 간에 네. 왔다 갔다 네. 하시는 그런 현장은 많이 만나시는데 실제로 정책의 그 시작점이 되는 사무관들, 실무자들이 만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세종시로 이전 때문에 물리적 거리 그것도 자체도 있고. 벌어졌고 네. 그 물리적 거리를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쓰는 거, 문서하는 거 이런 거 조금 줄이더라도 현장을 많이 갔다 와라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커버가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개선은 없이 붙박이로 너는 앉아서 보고서 써야 되고 근데 현장은 알아서 잘 해봐. 네. 그러면 이제 사무관들도 뭐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럼 전화 몇 번 돌리고 네. 이제 인터넷 검색 좀 하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것은 현장과 갈수록 괴리가 멀어지는. 그래서 술자리 건배사에서 우문현답을 외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우문현답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설정에는 게으른 그런 역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서 쓰는 문화는 정말 그거는 꼭 정부만 그런 것 같지는. 호치키스. 네. 그러니까. 네. 호치키스. 그러니까 호치키스 행정. 네, 호치키스 네. 행정. 그리고 원래 여기에 이렇게 무슨 예전에는 색 보고서에 이렇게 여기에 색종이 이렇게 끼워서 하고 그랬어요. 네, 했습니다. 네, 네. 예. 그건 뭐예요? 색종이 아니, 끼워서 하는 여기에 여기 중요한 거 있다. 예, 여기에 뭐 중요한 거 표시하는 것도 그죠, 있고 그죠. 옆에다가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색을 그러니까 호치키스를 찍고 그다음에 그걸 안 보이게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걸로 가렸어. 그게 이제 손 다치실까 봐. 이렇게 잡을 때 세심하게. 네. 네. 어쨌든 호치키스 행정. 네. 네. 그 그게 말도 우리 행정의 현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호치키스 행정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기획하고 총괄하는 종합하는 그런 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획 총괄 조정은 당연히 어느 조직이나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정부 행정에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느낄 때는 어쩔 때는 호치키스 찍는 사람이 실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호치키스 찍는 자리로 갈수록 승진이 잘 되고 본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누구나 실제로 일하는 사업부서에서는 힘을 좀 덜 쓰고 네. 그렇게 이제 호치키스 찍는 자리로 가면은 힘을 좀 자기 힘을 이제 다 쓰고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호치키스 행정만 많아진다 이런 좀 비판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호치키스 행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말이 있나요? 네, 실제로? 호치키스 행정이라는 말은 뭐 기재부가 제일 많이 하고 총리실 기재부가 총리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럴 것 애초에 같은데. 그런 기능을 가진 조직이니까요. 있죠. 예, 기재부와 예. 총리실, 행안부 이런 조직들은 그런 조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뭘 취합을 해서 이렇게 탁 찍는다는 그런 뜻인 거죠. 네. 그거와 연관해서 이제 일과 이과 뭐 이런 맞아요. 네. 일과 이과, 일과 이과, 말과. 네, 일과, 말과. 말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부처 안에는 국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의 국에는 과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가장 선임을 맡는 과가 일과라고 하고 그 조직도상의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을 맡는 과가 말과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국의 업무에서 1국은 이제 기획 조정 총괄 업무를 맡고 네. 말과는 이제 사업부서,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근데 그게 사실 현장에 가까이 있고 중요한 부서인데요. 예, 네. 저는 항상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일과가 훨씬 이제 그 승진 평가도 고과를 잘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일과로 몰리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저연차일 때는 말과에서 좀 돌다가 네. 조금 이제 연차 쌓이면 일과로 갔다가 더 연차 쌓이면 기획조정실로 갔다가 이런 어떤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말과에서 일할 사람이 더 뛰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우열의 문제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몰리게 될까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사 처리되면 말과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이번에는 일과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그런 경쟁이 있죠. 그렇구나. 약간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언론사에서 이제 부서 취재 부서 얘기할 때 그렇죠. 예. 저희는 정경사, 문 이렇게 항상 말과 말부 말부거나 뭐 아니면 사회부나 이런데 이렇게 약간 껴가지고 있거나 약간 네. 말부. 우리 사회 사실 이게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기업들도 그쵸. 조직 체계가 있는 데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체계로 돼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 일에 무슨 우열이 있고 이런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좀 느낀 거는 네. 저는 이제 공무원 조직만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 공감을 사회 하죠. 네. 전반적인 문제로서 그쵸. 수월성 있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점에서 책을 쓴 작가로서는 뿌듯했지만 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의문점은 네. 또 딱 트는 그런 네. 좀 계기도 되었습니다. 예. 그 이 책 내용 중에서 또 이제 호날두 노쇼 네. 사건이나 또 이 누구죠? 그 선동열 감독. 선동열 네. 선수. 뭐 그거는 이런 것들 재밌는 그 두 개 대비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호날두 노쇼 사건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제 소규모 에이전시가 주관한 행사에 K리그와 유벤투스가 초청하고 네. 그다음에 호날두가 45분간 뛰는 게 위약금 조항으로 걸려져 네. 있는 그런 어떤 민간의 계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민간의 계약이 이제 빠그러진 거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분노한 국민들이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정부가 낄 자리는 사실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민간의 계약을 들여다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설사 들여다 봤다고 한들 그거를 뭐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고 난 다음에 무슨 페널티를 주겠습니까? 네. 그것은 민사상의 계약이니까요.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사건도 사실은 아닌 것이고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K리그를 뭐 감사해라 이런 그러게요. 식으로 굉장히 네. 몰아가시는 이제 다 좀 의원실도 계셨고 언론도 이제 아주 세부적인 의문점들을 이제 싹 터 나가면서 네. 2달 정도 이제 일을 못했거든요. 그것 그때 때문에. 담당이셨던 거죠. 네, 그 스포츠 쪽에서. 담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네. 그런 거를 할 때의 자괴감은 내가 이게 프로스포츠의 발전이나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무슨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자괴감이 쌓이는 것이 가장 큰 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국회에서 뭐 과거 10년치의 무슨 뭐 자료를 다 한꺼번에 다 내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면 10년치를 다 찾아가지고 그거 호치키스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내야 되나요? 예, 그렇죠. 뭐 이제 내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온라인으로 내긴 하니까 호치키스는 요즘 안 찍지만 뭐 10년치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관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국정감사할 때 국회도 가고 그러셨네요.
예, 뭐 그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막 치고 그러시던 분들 중에 아니 그 뒤에 이제 아니 그 밖에서 밖에 예. 밖에 기다리죠 보통. 네네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럼 또 당장 뭐 답변 자료 해야 되면 또 당장 또 하고. 거기 예. 프린터랑 다 같이 갖고 가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죠. 국회 저도 예전에 정치부 나갈 때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직사회의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축이 대국회 문제잖아요. 네. 예산철도 그렇고 예. 또 이제 국정감사철에 이제 국회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의원실의 요구 네. 이런 것들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도한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처럼 10년치 자료 이게 사실 필요한 건지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그게 그 일선 공무원들이 이제 의원실에 그 자료 요구를 하면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없죠. 예. 네. 국회법에 또 그 권한이니까 국회의 권한이니까 안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참. 네. 그때 선동열 감독 때도 그때도 국회가 뭐 하고 많이 했었죠. 국회 재건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그죠. 네, 그때 예. 이제 그때 상황은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 선동열 네. 감독께서 우승을 하고 오셨습니다. 우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선발에 관해서 야구 팬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야구 팬들의 분노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스포츠라는 건 애증이 막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네. 팬들은 욕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사건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어떤 부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네.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 선발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으로 비화를 하고 그것이 다수의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이제 국정감사장까지 이제 그 해의 메인 이슈로 넘어갔었던 네.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좀 논리가 빈약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 선발 회의록에 있는 오타 몇 개가 사실은 그때 근거였거든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은 끝이 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끝이 안 나더라고요. 끝이 안 나고 이게 3달 정도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이제 결국엔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그 선동열 감독께서 출석하셔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 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의 추동력은 끝났었던 그런 네. 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그 사무관으로서는 그거 역시도 굉장히 좀 현타가 오는 그런 네.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뭐 그런 요구에 대응하느라 다른 업무는 거의 하지도 못하고 막 그런 못합니다. 네. 네, 그런 현안 터질 땐 못합니다. 이 참 우리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뭐 일반 사기업으로 가는 그 경우 말고는 이제 이 고시라든가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일종의 미래의 비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사실 그게 많이 예전보다는 퇴화한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축인데요.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이런 일종의 매너리즘, 그러니까 매너리즘도 사실 좋게 말했을 때고 나쁘게 말하면 영악해져서 빠져나가는 가짜 노동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가짜 노동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 가짜 노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더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 가짜 노동의 세계는 사실 세상은 많이 변하는데 이 안은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예로 들었던 거는 국회가 열리기 전날 장관님 이제 답변 자료 쓰느라고 전 직원이 그렇죠. 새벽까지 스탠바이 하는 거 네. 네. 그게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장관님 예상 답변 자료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쵸. 네. 거기서 사실은 별로 틀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 하나 그리고 아주 지엽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그 새벽에 이제 난리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네. 윗사람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뭐 저도 10년 있었지만 10년간 전혀 변화하는 것이 없고 이제 이런 예는 정말 수없이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밖의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안의 세상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생각 그거 자체가 좀 가짜 노동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가짜 노동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공무원들이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의 피해자라기보다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거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쓰셨잖아요. 공범에 가깝다. 왜냐하면 영리한 게 아니라 영악한. 왜냐하면 가짜 노동의 세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면피의 세계 네. 두 개가 합쳐진 세상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네. 시간을 버티면 적당한 승진을 하고 적당한 명예를 얻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잘해보고 싶었던 사람한테는 좌절일 수 있겠으나 네. 이거 일을 해결 안 해도 문제 없겠네라는 생각이 돌아가면서부터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의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가 우리를 휘두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유능함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네. 일부는 맞지만 네. 사실은 일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휘두르는 그 가운데에서 적당한 명예와 적당한 승진을 추구했던 수많은 어떤 그 행태들 네. 그것들까지 사실은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다 옹호해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뭐 다 인상적이었지만 네. 또 이제 아주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차피 네. 정부는 더군다나 문체부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죠. 건데 지원 구조를 효율화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오히려 욕을 먹는다. 네. 오히려 그 네. 비난을 받는다. 예산은 늘려야 된다. 네. 그게 상당히 되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데 왜 욕을 먹느냐. 사실 공무원 그 생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이겠죠. 그 예산 확보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목표가 문화재정 2%라는 목표가 네. 있습니다. 네. 전체 예산의 2%는 문화체육관광에 써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1%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 달성하려면 2배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산 구조를 효율화해서요. 네. 100억인데 한 80억만 써도 네.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누가 되는 거죠.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 그건 열심히 하고, 그건 열심히 하고, 좀 늘려봐. 예,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 네.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와 또 관련된 이야기인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네. 이제 그 미시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 미시사정하는 그 방식이 전년도와 동일한 것은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네. 거의 보지 않고 무슨 통과. 네.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다거나 줄었거나. 네. 준 것도 사실 별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이 있다거나 네. 이런 것들만 사실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전년 동의였던 거는 안 보는데 기재부에서 그냥 무사 통과인데 예, 예. 내가 이걸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반영시키는 것도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반대로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이걸 내가 왜 스스로 효율화를 할 줄이지? 필요가 없는 네, 거죠. 전혀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큰 인센티브 없이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MO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구조.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실제로 집행할 때 구조에 대해서 써놓으셨는데 사실 그것도 모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나? 근데 결국은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 보면 뭐 몇 개월 인턴이 와서 결국은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더라 그렇게 쓰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PMO 하나 예시에 네, 불과한 네. 것이고 네. 그런 종류의 것들이 각각의 예산에 얼마나 많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네. 각자 실무자들은 아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네. 혹시 그런 걸 좀 줄여보려고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저도 뭐 늘리는데 사실은 네. 예, 항상 그 역량을 늘리는데 네, 항상 예,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있을 때는 많이 이제 예산 늘리면 스스로도 좀 뿌듯한 부분이 그쵸. 있고 예, 네,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거는 뭐 저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약간 가짜 노동, 그러니까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가짜 일이 너무 많다. 가짜 노동이 많다. 근데 진짜 노동은 하려고 하면 골치가 아픈 일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진짜 하려고 보면 실제 문제를 네, 해결하려면 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죠. 네. 네. 제도를 하려면 사실 법도 바꿔야 되고 네. 그런 법 바꾸려면 더 힘든 거죠. 네, 그렇죠. 네. 부처 입장에서. 요즘에 법 하나 바꾸려면 1년 네.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네. 암담해요. 그러니까 이 암담. 우리가 그런 이 고위공직자들
믿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예. 이끌고 가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암담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를 저는 인식을 하는 게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 바깥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안에서도 사실은 저 같은 실무 공무원들이야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보고서 같은 거 문제다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써라. 뭐 그런 걸 너가 생각이 많아. 그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도 일말의 진실이 있는 거고 우리 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자리 정도 가보면 다 알아. 이런 그 생각들이 계셔서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의 우리 사회의 어젠다, 의제로 끌어올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누군가는 유능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의제로서 한 번쯤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반부에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 그러니까 이 사무관들 입장급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 작가님도 그러셨지만 그 급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위에 가면은 잊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자기가 망각을 한 그 안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무관 출신이었을 거고. 거기서 올라가 사무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올라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는 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사무관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올라가면 왜 바뀔까요? 그걸 저도 사실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까지 가보질 못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분석의 한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쓴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고 공직자분들 중에 더 경력 뛰어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공직사회에 대한 고언을 좀 남겨주셨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것을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을 비록 저는 경력도 짧고 그 생각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분들에 비해서 그게 또 하나의 이 책을 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좀 젊은 세대들이라서 더 이 문제점을 크게 느낄 수도 있을까요? 그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콜 문화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온콜. 우리가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제도 도입됐고 그다음에 뭐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도 도입이 돼서 사실은 조금 아무 때나 부르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공직사회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고 그냥 주말이나 밤에도 사실은 뭐 어떤 일이 있건 없건 연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어떤 철칙처럼 느껴지고 만약에 그런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낮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런 어떤 온콜 문화 같은 거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MZ세대가 봤을 때는 대단히 불합리하죠. 대체 왜 지금 연락하세요? 아니 아까 오후에 저희 얼굴 봤잖아요. 그때 물어보시지. 이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대안들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순환보직 문제도 모르게 G자형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순환보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보직 자체의 목적은 원래는 한 분야와의 유착 관계를 방지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 그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인데 지금의 순환보직은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리고 모두가 다 돌다 보니까 순환보직으로 누구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저작권 업무 하실 때 뭐 베트남의 저작권 담당하는 공무원이 20년 정말 전문가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정책을 뭔가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그 2000년 초에 이제 정보통신부를 올해 출입을 했었는데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저의 이제 중국에서 장관이 오면 우리 양국 ICT 장관 회의라고 네. 하는데 중국 장관은 20년째 같은 사람이에요. 한국은 한 2년마다 장관이 바뀌니까 네. 이게 그 얘기를 둘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중국 사람이 보기에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죠.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물론 그 모든 그 담당 업무가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문성이 있는 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그 전문성을 지켜주고 그런 게 분명히 필요는 해 보여요. 이게 외국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민간한테도 휘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단체한테 휘둘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네, 특히 그렇죠. 저작권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다루는 어떤 신탁단체, 우리가 협회들, 그 다음에 기업들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래 하시고 전문성이 강하시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이 모르면 이거 쓱 와가지고 이제 휘둘릴 수도 있는 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모르면은 상당히 그 피해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보게 네.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러니까 뭐 공무원의 보직도 마찬가지지만 실무 공무원들이나 국가장도 마찬가지지만 장관이 자주 바뀌는 것도 여기도 꼭 뭐 그런 장관의 특정 맞아요. 장관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장관은 영문 K를 좋아하고 네. 어느 장관은 다 한글로 써라. 되고 네. 이것도 사실 실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문제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취향? 장관의 취향에 맞춰야 한다라는 그 해바라기 같은 그 행태 자체도 사실은 문제지만 네. 저는 거기서 더 크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데 네. K를 붙이고 안 붙이고 신조어를 쓰고 안 쓰고 외래어를 쓰고 안 쓰고에 대한 우리 자체의 철학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고위 그대로 공무원부터 따라가는. 실무자까지 우르르르 쫓아가 버리는 그 어떤 그 철학의 빈곤. 네. 이거 자체가 조금은 아쉽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공범이다, 주범이다 이런 네.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보도자료 받아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K를 많이 쓰지? 저는 이제 영어 K를 좋아하시는 장관 그 시절에 보도자료를 봤으니까 근데 뭐 K 씨름, K 클라이밍, 뭐 K 국악? 네, K 국악 이런 표현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뭐 K 챗 GPT? K 챗 GPT. 네. 그건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그때 K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쓰나? 더군다나 사실 문체부는 국어정책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네. 담당하는 부처인데 네, 네. 사실 그것도 큰 문제죠. 네. 사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철학이 없는 그거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윗분이 바뀌셔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고한 그 공유된 철학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휘둘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 자체가 없는데 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전문성 이야기랑 또 연결될 수도 있는 이야기 네. 같아요. 전문성이 네. 있으면 도저히 나는 못한다 이거는. 이건 내가 아는 범위에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사실은 손 뗄 수도 있는 그런 저항성의 무기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겠거든요. 네. 나도 모르는데 아유, 뭐 그냥 시키시면은 하야지 무서운데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그 사실 뭐 이 실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나 이제 원전 문제도 그렇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로 가는 거 그런 거는 우리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의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설명하고 철학이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불행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직사회가 반성을 할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우리가 공직사회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렀던 점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어젠다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대안을 뒤에 이제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쓰셨는데 그 정치권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공직사회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정치권이 막 여기 정부에다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근데 참 쉬운 그러니까 일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앞에 한 3분의 2까지 너무 속 시원하고 그래 했는데 네. 뒤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이
이 콜라를 마시다가 갑자기 고구마가 들어간 느낌. 예. 그러니까 그냥 자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네. 뭔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제도적으로 뭘 한다든지. 예. 사실 제도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문관제 순환보직 문제도 제가 제기했지만 네. 전문관제도라 그래서 4년 있어야 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파견 휴직으로 다 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도가 있냐 없느냐의 문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 국회나 외부와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을 지금 정해야 될 때입니다. 네. 관료 사회가 예전에는 권한과 책임 자체가 다 강했다면 지금은 권한 자체는 쭉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책임만 요구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게 지금 관료의 한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관료의 권한을 내린 만큼 책임도 내리고 그거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국회나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거버넌스 쪽에 방점을 둘지 아니면 관료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도 쓸만하니까 관료 시스템의 권한을 좀 더 올려줄지 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우스형, 헤라클레스형 그렇게 쓰셨던데. 네네. 지금 현재는 그럼 어디? 제우스. 그렇죠. 네. 제우스가 주피터죠. 맞습니다. 네네네. 주피터냐 헤라클레스냐. 네. 그럼 지금은 어디쯤인 것 같으세요? 지금 한국은?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원래 이 권한과 책임의 극단이 일본이 있고 권한과 책임이 없는 거에 극단이 미국이 있고 중간 정도의 독일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 치우친 쪽에 프랑스가 있다라고 이제 비교 행정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관료의 권한은 저희가 독일보다도 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보다는 확실히 약한 것 같고 독일보다도 저는 약하다고 보는데 책임은 거의 일본급으로 일본의 관료 시스템에 책임 지우는 것처럼 지우는 형태라고 저는 보여요. 우리 권한이 강하지 않다고 보는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가기관 중앙부처의 권한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법 바꾸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발의로는 법 못 바꿔요. 다 의원 발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예산 같은 것도 물론 뭐 기재부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만 쪽지 예산 같은 것도 사실은 국회에서 들어왔을 때 쪽지 예산이 나중에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잘못 쓰이거나 했을 때 그럼 그 개별 국회의원실에 책임을 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그 예산을 쓴 중앙부처한테 사실은 책임을 묻거든요. 국회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네, 그 문제를 인식하고 사실 이런 문제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담론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사실 쉽지 않은 문제. 그렇죠. 사회적 합의라는 게. 예. 이렇게 이제 그 10년 딱 일하고 나오셔서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그러면 이제 책 쓰실 때 이렇게 뒤통수가 좀 따갑거나 뭐 이런 그죠. 느낌이 좀 있지 않으셨어요? 몸담았던 곳인데. 그런 종류는 없었고요. 예. 전혀 뭐 책 내고 나서도 뭐 전혀 뭐 안 좋은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네. 반응이 좀 있었나요? 현직 지금 동료들 아직 많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저 친한 사적으로 연락할 때는 잘 봤다, 속 시원하다, 쓸만했다, 열심히 해봐 이런 연락 많이 받고요. 비슷한 급의 직원들이고 아직까지 뭔가 해보려는 직원들인데 원래 그게 안 통하는 윗분들의 반응은 좀 있었어요. 윗분들 뭐 잘하시겠습니다만 윗분들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말씀을 읽었어도 읽지 않은 척. 그렇죠. 불문율 같은 거잖아요. 또 그게 또 진중한 태도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이 10년을 딱 마치시고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혼자 결정하시는 건 아니니까 가족도 있으시고 아까 책에 보면은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와이프랑은 상의를 하셨을 거고. 예. 어머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아시죠. 이제 책까지 나왔으니까. 책 내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네. 와이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와이프는 뭐 하려면 해라. 그렇게 네가
괴로워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하려는 어떤 그런 비전도 본인은 이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지지를 해줬죠. 네. 제가 그 전에 다른 매체랑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다만 거짓말을 그만뒀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사실 출판사 서평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표현 자체는 출판사 서평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민망해서. 그 출판사 서평인데 그 인터뷰 기사에 그렇게 나왔길래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출판사 서평으로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써주신 의미가 있었겠죠. 네. 지금 이렇게 책을 내서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건설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내서 저는 어떤 개개인을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개개인이 철밥통이고 무능력하고 무능하고 이럽니다. 이런 거를 뭐 고발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목적이 아니라 이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머리를 맞대봐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 고언이자 제언의 형태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반응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일방적이지만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반대 측면의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가 뭘 아냐? 네가 아는 게 경험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근데 10년이 이랬으면 그렇게 얘기는 하기 어렵지 않아. 10년의 경험치라면 네가 뭘 아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유효한 비판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 공직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느냐. 이거 저는 유효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체부가 일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과 말과처럼 문체부가 일부가 아니고 말부에 속하는 그렇게 또 그 일부는 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비판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은 사실은 책을 내고 나서 우리도 그래. 이런 반응이 훨씬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는 희석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응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의미 있었던 반응을 뭐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위로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는 혹시 내가 이상해서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서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죄송하지만 저조차도 의도하지 않은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감동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 르포르타주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공기를 잘 복원하면 누군가한테는 위로를 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작가적 깨달음은 얻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근데 필력도 좋으시더라고요. 읽으면 사실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글쓰기를 좀 하셨어요? 어떻게? 저는 국어교육과를 전공을 해서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고, 근데 이제 다만 뭐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일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뭐 책 좋아하고, 항상 뭐 책을 그래도 가까이에서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서기관을 박차고 나오셔서 일단 광야로 나오셨는데 이 광야에서 그러면 또 이번에 첫 번째 책을 쓰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생각이세요? 뭐 작가로서 일단 저는 첫 번째 책을 냈고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을 이제 계속 저는 낼 생각이고요. 어떤 형식, 뭐 어떤 주제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 누군가는 한 번쯤 해볼 만한 이야기를 저는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출판 시장이 어렵고 이걸로 과연 생계나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도 사실은 많이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책 서두에 아마 제가 쓴 걸로 기억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성대로 나가는 게 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무력감의 늪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책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뭐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좀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이 원래 처음에 이제 입직하셨을 때부터 출판 관심이 있으셔서 더군다나 출판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출판 지원 정책도 많이 하셨을 거고 막상 출판 시장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나와 보니까 느낌은 어떠세요? 우리 지금 현재 출판 시장에 대해서.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출판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수요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무너지고 있다. 책을 안 읽는다. 바빠서 다 OTT 보느라고 SNS 하느라고 안 본다. 근데 과연 저는 그게 유효한 분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출판 산업이 과연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고 시의성이 있고 사회에 화두를 던질 만한 주제들을 매력적으로 내고 있느냐. 그거 자체가 이미 되고 있지 않는데 책 안 읽는 거 탓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정부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수요 진작은 독서 예산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5천억이 넘어가거든요. 도서관 예산까지 하면 1조 원이 넉넉하게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공급 사이드에 출판사 서점 지원하는 예산은 5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도 사실은 수요가 문제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공급 측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것은 어떤 그 시장 원리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더 좋은 책을 못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출판 공급 쪽에 조금 더 예산 지원을 해주면 우리 예산 지원할 때 돈 1,000만 원 사실 작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돈 1,000만 원이 누군가의 기획자한테 닿았을 때 정말 좋은 책 한 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판 산업의 위기를 얘기할 때 공급 측의 위기로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왜 이를테면 창작자 지원 이런 게 사실은 공급 쪽을 직접 지원하는 게 많은데 예술의 다른 분야에는 왜 출판은 그런 쪽으로는 안 하나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수요 쪽만 계속 생각을 했었구나.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급 사이드를 지원한다는 게 예를 들면 그 다른 문화 예술은 그 뭐 이를테면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작가들이 있고 미대 나온 작가들이 있고 그런데 출판은 사실 공급 사이드라는 게 제한이 없잖아요. 그게 다 열려 있는 공간인데 그 공급 사이드 열려 있는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안 같은 게 생각해 보신 게 거기 있을까요? 유통망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던데요. 유통망은 이해관계의 치열함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예산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 어쨌든지 간에 출판사의 기획 제작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양을 훨씬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출판 편집자를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펀드도 넣을 수 있고 융자도 넣을 수 있고 사실은 그 지원 정책에 어떤 ABC라는 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빈틈없이 더 많이 해주면 사실 공급 쪽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출판 쪽은 수요 때문에 공급 쪽에 대한 지원이 너무 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산망 얘기도 왜 공연 쪽에서는 왜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이 만들어졌고 영화도 지금 하고 있고 하는데 출판은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전산망이 하나 있고 이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민간에서 만든 그 전산망이 하나 있는데 근데 민간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정부는 여기로 다 들어오라고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지루한 갈등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해관계의 문제라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리고 입장에 따라 이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출판업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출판사 입장이 다르고 작가 입장이 다르고 그렇죠. 서점 네. 입장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실타래가 복잡한데 이걸 풀려면 가짜 노동으로는 절대 풀 수 없다. 그런 걸 하라는 그렇죠. 게 원래 네. 그죠. 원래 공무원이 정책 있는 맞아요. 이유가 그런 걸 하라는 예,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네.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라 네. 라고 하는데 가짜 노동으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년 정도 있다가 네. 뭐 좀 만나 보겠습니다. 간담회 뭐 아, 하시죠. 네네. 간담회 한번 뭐 하시죠. 하시고 네. 사진 좀 찍고 네. 보도자료 뭐 이런 거 좀 내주고 그러면 노력하기로 했다. 1, 2년 네. 금방 가고 그러면 네. 본인은 다음 자리로 가고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영리하든 영악하든 네. 네.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네. 뭐 이 책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도 많이 라운드업 하셨고 하셨는데 이 책을 읽는 공직자들 말고 일반 시민들한테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 책을 읽는 일반 독자들. 두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하나는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고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뭔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야 될 의제로서 어젠다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 네. 그것이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 음. 이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개개인의 무능력함으로 몰아가지 말자는 것. 이것은 공무원만 110만 명, 공공기관만 40만 명, 150만 명이 네.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개개인의 무능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 커튼콜을 검색하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라를 위해서 위한다는 이 거짓말, 이 책을 쓰신 노한동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